네. 이것의 한국시 읽기 287번은 박주택 시인의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입니다. 이 시는 박주택 시선집에 들어있는 시고, 어, 박주택 시인한테 직접 받은 시집인데, 시선집인데, 거기서 지금 21편을 골라 읽고 있습니다. 쭉 한번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박주택. 아가. 그것은 내게 어머니가 붙여준 이름이다. 추석 전날 술집에 앉아 허리가 구부정한 노파가 장미 꽃송이를 들고 길 가는 사람들 앞에 서성이는 것을 내려다본다. 그 노파는 어머니의 허리를 닮았다. 저녁은 금빛이었다. 술잔은 헬쑥했다. 갈 곳이 없었으므로 이상하게도 추석이 아닌데도 사람이 없었으므로 술집의 유리창이 노랬다. 노래가 흘러나오고 의자의 반대편 쪽에서 팝콘 냄새가 났다. 노파는 장미꽃을 들고 저쪽 거리에서 이쪽 거리를 오간다. 마침내 노래가 몸을 뒤척일 때 뒷좌석에서 추석은 꼭 있어야 하느냐는 말이 들려왔다. 아가, 그것은 어머니가 나를 부르던 이름이었다. 나는 근시였으므로 바람에는 거울 속을 빠져나온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러나 밤은 다가오고 박물관의 곤충처럼 때때로 사람들이 길거리에 서 있어서 비명이 새어나오는 것 같았다. 저 거리에 받쳐진 저 사람들의 비명, 저 노파의 생애에 받쳐진 저 꽃의 비명,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걸어오시고 그 옆에 아버지가 자전거의 페달을 밟을 때 동산 위에 보름달은 천천히 떠오르고 바람은 고요히 울려 퍼지고 아름다운 시죠. 이 시를 읽고 제일 처음 떠오르는 시가 이거였어요. I Heart Lips Up. 그 윌리엄 워즈워드의 내 마음은 뛰노라. 이 낭만주의 시의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y heart leaps up when I behold a rainbow in the sky. So was it when my life began, so is it now I am a man. So be it when I shall grow old, or let me die.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and I could wish my days to be bound each to each by natural piety. 내 마음은 뛰노라. 내가 하늘의 무지개를 쳐다볼 땐, 그죠? 내가 볼 때 하늘의 무지개를. So was it when my life began. 내 삶이 시작할 때도 그러했노라. So is it now I'm a man. 이제 내가 어른이 되었는데도 그러하노라. So be it when I shall grow old. 내가 나이가 늙더라도 그러하리라. Or let me die. 그렇지 않다면 죽게 내버려 두렴.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And I could wish my days to be. 나는 소망하고 하려니 내 나날들이 bound each to each by natural piety. 자연에 대한 경외심, 경건함으로 서로 묶이기를. 이, 그 어린 시절에 그 하늘의 무지개를 보고서 마음이 뛰었겠죠. 되게 놀라운 경험이죠. 기적 같은 경험이란 말이죠. 그지? 그 마음이 뛰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지? 근데 이 워즈워드는 서양 사람이니까 하늘의 무지개를 보고 가슴이 뛰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한테 가장 가슴이 뛰던 시간은 바로 이거겠죠. 어머니가 그치? 저거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걸어오시고 그 옆에 아버지가 자전거의 페달을 밟을 때 동산 위에 보름달은 천천히 떠오르고 바람은 고요히 울려 퍼지고 이거겠죠. 그죠? 이거겠죠. 그게 그게
그런 생각을 하고 마음이 뛰지 않으면, 이게 마음이 뛰지 않으면 음, 죽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어린 시절에 그 기억이 어린이가 어른의 아버지인 것처럼.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서양식으로 표현하면 내추럴 피어티죠. 자연에 대한 경외심. 우리식으로 말하면 필리얼 피어티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지? 또는 신을 믿는 사람은 신에 대한 경외심 같은 거겠죠. 음. 이 시를 읽은 사람이 몇 분 있는데, 그가 유성호 교수가 소멸의 시간 존재론적 고통과 환멸에서 이 시하고 연결되는 분석이라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박주택은 근본적으로 오자처럼 잘못된 글자죠. 깊고 쓸쓸한 노래가 자폐는 알죠? 아이 자폐아동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2세부터 나타나는 발달 장애인데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고 대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폐의 거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시절의 추억이라는 건 자기만의 추억이죠. 이 아까 이 얘기. 또 자기만의 기억이죠. 그만큼이.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의 기억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그런 걸 건너올 때 가로등 아래 추억의 기둥에 서 있는 그지? 기둥에 서 있는 이렇게 이건 이게 더 낫겠다. 그죠? 아픈 자들이 모이는 마음이 모이는 처마 밑에 아픈 자들이 모이는 마음이 모이는 처마. 이것도 이 시에 나오죠. 술집이죠. 이 술집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죠. 소수의 발자국을 저녁부터 치고 온 자들이 왁자하니 떠들어 그 속에 침묵의 잔해를 감춰놓는 장면. 그러니까 술집에서 사람들이 떠들면서 사실은 슬픈데 슬프지 않은 척하죠. 그걸 선명하게 기억하는 시인이다. 이렇게 오자와 침묵의 잔해 속에서 그는 아득한 삶의 역설적 비를 깊이 있게 발견하고 노래한다. 다른 시에 관한 분석인데 이 시에 관한 분석처럼 오자처럼 쓸쓸하고 깊은 노래, 그다음에 자폐의 거리, 하루동 아래 추억의 기둥에 서 있는 시인 이런 묘사들이 이 시하고 어울리는 기본적인 이 시가 그러니까 그런 박주대 시인의 다른 시들하고 연결이 된다는 소리죠. 정명교 교수는 아주 좋은 말을 박슈택 시력 40년에 관한 시선집의 해설에서 이런 언어 처리를 전통적인 수사법에서는 메탈랩스라고 부른다고 그러는데 환서법 처음 알았는데 되게 멋있는 문법 용어 같아요. 환서법이 뭐냐면 진행형 은유 환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후의 전개를 통해서만 합당하다고 느껴지시는 환유. 그 무슨 소리냐면 환유가 하나 생겼는데 환유가 뭔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있겠지. 어? 앞에 있나? 여기 있어요. 환유. 환유. 음, 음, 어떤 사물을 그것의 속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낱말들을 표현한 예를 들면 우리 민족을 흰옷이라고 표현하면 흰옷은 우리 민족이 일부인데 그것만 가지고도 묘사하는 게 환유예요. 은유하고 달라요. 은유하고 구별이 되는데 은유는 전체를 한꺼번에 비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마음의 사- 뭐 마음의 상태나 움직임을 임시적으로 나타내는 수법내 마음은 호수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 요거는 내 마음 호수 요거죠. 요게 은유예요. 내 마음이 원래 말인데 원관념이라고 그러죠. 원관념인데 호수로 바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민족은 흰옷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흰옷. 그러니까 흰옷이 우리 민족의 속성이죠. 하나의 속성. 그지? 구별이 되시죠? 어, 그렇게 구별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전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묘사해서 흰옷은 일부니까 일부만 묘사해 전체를 설명하는 걸 환유라고 그런다면 내 마음 호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안 나왔으니까 지금은 환유의 시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은유가 시적 수사법 시적 수사법의 대표였는데 그러니까 근대 시대 동안 은유가 시적 수사법의 대표였는데 지금은 한유가 더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내 마음, 내 마음 하고 이꼴 어, 라고 비유할 어? 그지? 만큼 내 마음 등 그지? 묘사의 대상이 되는 원관념을 확실하고 확실히 제대로 파악할 능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뭔지 알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말하기, 내 마음, 내, 호수, 그럼 내 마음이야. 그지? 그렇게 말하기 어렵단 말이죠. 당신의 얼굴은 장미예요. 그지? 당신 얼굴, 그대 얼굴, 응? 그대 얼굴, 장미.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라고 말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지? 애인의 얼굴을 장미라고 말하기 어렵단 말이죠. 장미가 무슨 뜻이야? 이러고 또 물어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적절하게 표현하기 어려워지고. 응? 그래서 할 수 없이 뭐가 많이 써요? 한유가 많이 써요. 그래서 묘사를 해야 되는데, 그지? 원관념 말고 뭔가 비유하는 문학적 수사법으로 비유를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파악 능력 부족이지. 이건 개인적인 파악 능력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전반적인 파악 능력이에요. 보편적인 파악 능력 부족으로 언어로만 파악하기 부족하란 말이야. 응? 언어로만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해진 현실에서 은유보다 한유가 더 어, 빈번하게 사용돼. 응? 그래서 환유를 많이 쓰는 거예요. 응? 은유를 옛날에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옛날 시대를 보면 은유가 참 많은데 지금은 많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환서법, 그건 뭐냐면 환은 환유를 말하는 거고 서는 묘사예요. 서술. 그지? 환유 서술법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묘한 말 같지만 환유가 있는데 그 환유를 그것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환유를 맨 처음에 제시하고 요건 무슨 소리냐면 환유가 먼저 제시되고 어, 나중에 어, 전개되면서 그러니까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적절하고 합당하다고 느껴지게 어, 만드는 기법, 수사법. 이게 박주택의 수사법 같아요. 음. 아까 내가 계속해서 뭐냐면 그거 얘기했죠. 수수께끼니 뭐 음, 또는 함정수설 기법이라고 말한 것도 비슷하죠. 그지? 그러니까 맨 처음 뭐라고 탁 말해놓고 궁금증을 일으키고 나중에 풀어주는 것. 그러니까 묘사법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수수께끼나 탐정소설 그 얘기랑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맨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읽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인 게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지는 게 낯선 존재들과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내가 박주택 시인을 직접 만났을 때 처음에 처음 본 사람이니까 처음 본 분이니까 우선 글로는 알았지만 사람으로는 처음 봤잖아요. 처음 보라니까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는 낯선 존재, 그지? 들과의 관계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경험, 그거 낯선 것의 존재가 그냥 낯선 것들과의 존재가 아니라 낯선 존재들, 그리고 그 존재들의 경험, 삶의 경험이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그 관계를 경험해서 둘이 통합이라고 얘기했지만 서로 교류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시들 같아요. 시를 읽으면서 박주택 시인을 만났던 경험을 자꾸 되새기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정명교 교수는 일차적 효과는 그런 통합의 일차적 효과는 날아오르지 못하는 것들, 세멸해야 하는 것들이 가는 것들이 표출하는 것. 그러니까 그 낯선 것들이 대부분 빛나고 멋있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되는 것, 세멸해 가는 것, 날아오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이 표출하는 것, 그러니까 스산한 것, 목신 음성들, 이런 것들을 주로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은 많이 묘사를 했죠. 문학에서 이런 빈자 또는 안 좋은 그 타자, 약자 이런 묘사를 많이 했는데 중요한 거는 박주택 시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악착같이 담벽에 붙어 있는 담쟁이 넝굴처럼 생의 지속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박주택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담벽에 붙어 있는 담장은 얼굴처럼, 그러니까 끈질긴 생존 의지, 그러니까 보편적인 끈질긴 생존 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붙어 있는 그거를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풍뎅이 얘기도 시도 그런 게 나왔었는데 이게 시집이 카프카와 만나는 잠의 노래라는 시집에 이 시집이 이 시집에서 나온 시를 내가 많이 읽는데 사실은 이 시집에 나온 시가 박주택 시인이 이게 4시집인데요. 네 번째 시집인데 총 6권 중에서 이때 유명해진 것 같아요. 박주택 시인도 이 시집으로 상을 많이 받았고 이 시집으로 알려졌어요. 나도 읽다 보니까 지금 세 번째 시인데 사시집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시집에 나와 있는 네 번째 시집에 나와 있는 시를 되게 많이 읽었어요. 그래 거의 많은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 시 읽기로 따지면 이게 지금 297번인데 296번까지 거의 대다수를 이 시집에서 읽었습니다. 굉장히 중심적인 이 박주택 시인의 시세관을 보여주는 중심적인 시집 같아요. 한 권만 읽은 다음에 이 시집을 읽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끈질긴 생존 의지가 끝에 나와요. 그래서 생명의 기운을 묘사하고 그 묘사의 은밀한 기쁨을 토로하는 신의 진술이 꽃봉오리처럼 솟아오른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환서법이 그 박주택 시인의 근본 기법이 아닐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음, 다시 돌아가서 이제 시를 좀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아가 그것은 내게 어머니가 붙여준 이름이다. 아가 굉장히 충격적이죠. 근데 아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시인이에요. 그것도 아주 나이든 시인이에요. 추석 전날 술집에 앉아 허리가 구부정한 노파가 장미꽃송이를 들고 길 가는 사람들 앞에 허성이는 것을 내려다본다. 요게 묘사예요. 요게. 요게 사실이에요. 추석 전날 술집에 앉아 허리가 구부정한 노파가 장미꽃송이를 들고, 그러니까 가난한 노파겠죠. 꽃송이를 하나를 들고 사라고 왔다 갔다 행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파를 들여다본 거는 그럼 볼 수는 있죠. 근데 그 노파에 관한 시를 쓰게 된 이유는 요 다음에 있어요. 그게 그 노파는 어머니의 허리를 닮았다. 이게 이 시의 모티프예요. 모티프. 예술작품에서 창작 동기가 되는 중심 제재나 되는 생각이에요. 제재나 생각이. 그러니까 그 노파를 그냥 쳐다봤는데 기억의 엄마는 아주 옛날에 엄마니까
엄마를 그렇게 기억하고 보는 건 어린 시절이죠. 얼마 크지 않아서 나이 많지 않을 때죠. 근데 그 노파에서 허리를, 허리를 닮았다. 김동인의 발가락이 닮았다가 생각이 났어요. 김동인의 소설, 단편 소설, 발가락이 닮았다. 라는 소설이 내용 아시죠? 그러니까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남편이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남편은 아내의 자식의 출생을 동물들은 동물인 남편은 자식의 출생을 의심한다고 그러죠. 하기 때문에 일부 일처제 정착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그 바로 그 바로 그런 남편의 심리를 잘 묘사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계속 의심하다가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발가락이 닮았다. 그지? 아들이 발가락이 닮았다고 안심하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여기도 비슷하죠. 발가락은 다 누구나 닮을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발가락이 닮았다는 이 소설이 충격을 주는 이유는 어, 얼굴이 닮았다, 뭐 손이 닮았다, 손이 닮았다 이런 거, 응? 뭐 키가 닮았다 이런 거는 그 유전인자가 있는데 발가락은 그런 거하고 좀 거리가 멀단 말이죠. 어, 이 김동인의 단편 소설이 생각난 이유는 그 노파는 어머니의 허리를 닮았다라는 것도 여기서 그 노파는 어머니의 허리를 닮았다라는 이 시의 모티프가 나는 이 시의 모티프가 이 시의 화자인 나 그리고 시인인 박주택의 이 심경에 공감하게 만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허리를 닮은 잘록한 허리, 그러니까 남성 화자가 여성의 잘록한 허리의 비교, 서로 다른 어, 비교에 얼마나 어, 얼마나 신미한, 음, 얼마나 큰 신미한이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응? 그러니까 허리가 얼마나 잘록한지, 엄마 허리가 얼마나 잘록한지, 그지? 이는 김동인의 김동인 소설의 아들의 발가락과 비슷한 거의 비교하는 게 무의미한 정도의 예, 차이일 듯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허리를 닮았기 때문에 이 꽃파는 장미 꽃파는 행상 노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기보다는 그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보다는 너무나 그리움이 넘쳐서, 어? 그죠? 어떤, 그지? 어떤 요인이든, 응? 그지? 추억을 촉발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기, 추정됩니다.
그 요새는 아닌데 논살훈련소 요새는 좀 덜하겠죠. 옛날보다는 그래도 비슷하겠죠. 장병들은 여자들 못 보잖아요. 여성을 어, 오랫동안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어, 어떤 여자든지 보면 휘파람을 도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지?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어, 외로움의 굶주림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는 첫 행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 첫 행과 이 일행과 그 이어진 삼행의 관계가 그리 뭐라 그럴까? 그지? 뭐라 그럴까? 관련성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가. 그것은 내게 어머니가 붙여준 이름이다. 이거 얼마나 내밀한, 그지? 일행에 아주 내밀한 고백임에도 그런 고백이, 응? 그죠? 허리를, 어머니의 허리를 닮았다고 악착같이? 약간 그래요. 주장하는 화자의 논리와, 논리와 그리 적절하게 연결되지 못하는 듯 하다는 게 이 화자 나의 그리움의 깊이를 강조합니다. 그지? 훨씬 그래서 얼마나 근데 이게 어디에 나와요? 뒤에 나와요. 저녁은 금빛이었다. 술자는 헬스케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박주택 씨는 참 이런 면에서 놀라워요. 헬스케다 우리 아는 단어죠? 근데 이게 진짜 그 단어야? 그런 느낌이 들어 찾아봤어요. 진짜 찾았어요. 보여줄게요. 얼굴이 핏기가 없고 파리하다. 이게 하다죠? 아는 단어예요. 근데 찾아요. 왜 찾냐면 너무나 이상해서요. 왜 이상해요? 저녁은 금빛이었다고 술자는 헬스케다고 두 개가 끔찍하게 대조적이죠. 이게 끔찍하게 대조적이란 말을 이렇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응? 이게 끔찍하게 대조적인 상황에 갈 곳이 없었으므로 이상하게도 추석이 아닌데도 사람이 없었으므로 갈 곳이 없는 거는 자기 사정이고 이상하게도 추석이 아닌데 사람이 없었으면 술집의 사정이죠. 술집의 유리창이 노랬다. 노래가 흘러나오고 의자의 반대편 쪽에서 팝콘 냄새가 났다. 되게 묘하게 썼어요. 의자의 반대편 쪽에서 팝콘 냄새가 났다. 의자가 도대체 어디 앉아있고 어디에 팝콘 냄새가 났지? 는 모르겠지만 뭐예요? 화자가 앉은 의자와 무관한 방향에서 이런 소리죠. 팝콘은 보통 파티, 그지? 파티, 뭐지? 간식이죠. 하여튼 무관한 방법에서 내가 앉은 쪽에서 반대쪽에 어딘지가 참 묘한 말이죠. 이것 때문에 멋있는 말이에요. 이 단어 진짜 멋있었어요. 반대쪽. 의자의 반대쪽에서 팝콘 냄새가 났다? 의자의 반대쪽이 어디야? 그러다가 느껴요. 그치. 나하고 관계없는 쪽이죠. 응? 나하고 관계없는 쪽이야. 멋있는 표현이에요. 노파가 장미꽃을 들고 저쪽 거리에서 이쪽 거리로 오간다.
이 원래는 이게 정상이에요. 저녁은 급빛이었다부터 여기까지가 정상이에요. 이게 그냥 보통 예, 묘사예요. 그런데 노파가 장미꽃을 들고 저쪽 거리에서 이쪽 거리로 오간다 라고 말하는 그 노파는 나하고 무관한 사람이지 아니죠. 응? 그 무관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걸 보여주느라고 앞에가 있는 것 같아요. 응? 반복이 됐죠. 여기 장미꽃송이 들고 서성인다. 노파가 장미꽃을 들고 이쪽 거리에서 저쪽 거리를 오고 한다. 이게 가장 단순하고 사실적인 묘사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묘사가 이 전체 삶에서 이 전체 그날 하루 저녁에 삶에서 중요해진 이유, 그리고 술잔이 해숙해진 이유, 갈 곳이 없었다는 걸 느끼는 이유, 그다음에 술집의 유리창이 노래해진 이유, 의자의 반대편에서 팝콘 냄새가 나는 이유이죠. 전부 다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리고 노래가 몸을 뒤척일 때도 마찬가지죠. 노래가 몸을 뒤척이다니. 그것도 그렇죠. 노래가 몸을 뒤척일 리가 없잖아요. 노래가 몸을 잠자다가 몸을 뒤척일 수는 있죠. 그지? 잠자다가 몽상 속에서 몸을 뒤척일 수 있는데, 노래가 몸을 뒤척일 때. 이것도 되게 멋있는 표현이었어요. 그지? 어쩌면 노래가 그래도 위안이었는데. 자기도 자기 할 일 해야 되는 거죠. 자기도 뭔가 좀 필요했다고. 그래서 노래가 그래도 위안이었는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안이었는데, 노래가 그 중간에 끊어졌단 말이죠. 그때 뒤에 결정적인 말을 해요. 뒷자리에서 추석은 꼭 있어야 하느냐는 말이 들려왔다. 이게요, 명절에 그런 말 많죠. 명절에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명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유는 소위 명절이라는 것이 응? 어떤 관습, 음, 추석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관습을 준수하는 음, 형식인데 그 관습이 어? 지금 현재의 삶과 무관하거나 이 과거에 이미 거의 폐기되어 버린 과거의 형식을 따르는 것이라면 대부분에게 어, 그지? 대부분에게 외로움을 크게 부각시키는 행사일 뿐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절 이후 이혼율이 급격히 올라가고 명절에 가족 간의 갈등이 좀 더 극렬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아직 이게 그 추석은 특히 더 그러죠. 그래서 뒷자리에 추석은 꼭 있어야 하느냐는 말이 들려왔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는 거죠. 아가, 그것은 어머니가 나를 부르던 이름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아가, 그것은 어머니가 나를 부르던 이름이었다. 첫 일행에도 나왔죠. 아가, 그것은 내게 어머니가 붙여준 이름이다. 아가라고 불려둔 시절, 아가, 어머니가 나를 부르던 이름이었다고 말하던 시절, 그거는 이 시절이죠. 무화과 그늘 아래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걸어오시고, 그 옆에 아버지가 자전거의 페달을 밟을 때, 동산 위의 보름달은 천천히 떠오르고, 바람은 울려 퍼지고,
박주택 씨는 음, 아직도 노스철지야. 어? 향수, 의, 위력을 인정하는 군대적인 카드 체계를 유지하는 듯합니다. 음? 아직 버리지 못한 거죠. 이게 나하고 좀 다른 거죠. 그렇지만 이게 주류의 삶이죠. 근데 그리고 이런 근대인의 이 삶이 아직 주류인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근대 세계가 함으로 하고 있음. 더 나아가서 공개하고 있음을 충실하고 솔직하게 기록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계가 무너져 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어, 나는 근시였으므로 그러니까 멀리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바람에는 거울 속을 빠져나오는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큰 그림은 안 보이지만 밤은 다가오고 박물관의 곤충처럼 때때로 사람들이 길거리에 서 있어서 비명이 새어나오는 것 같았다. 비명을 듣는 거예요. 근대인의 비명. 그 비명은 저 거리에, 근대의 거리에 받쳐진 저 사람들의 비명. 이고 그 비명은 전우파의 생애에 바쳐진 저 꽃의 비명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게 비명인 거는 이런 너무 아름다움과 너무 차이가 나죠. 그래서 박물관에 꽂혀 있는 곤충처럼 사람들이 길거리에 서 있는데 곤충처럼 꽂혀 있는 있죠. 표본처럼 꽂혀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서 있는 거가 술집에 위에서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감수성은 요새 아주 뭐라 그럴까 대중적이죠. 잘 읽힐 거라고 느꼈습니다. 좀 더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박주택. 아가, 그것은 내게 어머니가 붙여준 이름이다. 추석 전날 술집에 앉아 허리가 구부정한 노파가 장미 꽃송이를 들고 길 가는 사람들 앞에 서성이는 것을 내려다본다. 그 노파는 어머니의 허리를 닮았다. 저녁은 금빛이었다. 숫자는 헬쑥했다. 갈 곳이 없었으므로 이상하게도 추석이 아닌데도 사람이 없었으므로 술집의 유리창이 노랬다. 노래가 흘러나오고 의자의 반대쪽에서 팝콘 냄새가 났다. 노파가 장미꽃을 들고 이쪽 거리에서 저쪽 거리를 오간다. 마침내 노래가 몸을 뒤척일 때 뒷자리에서 추석은 꼭 있어야 하느냐는 말이 들려왔다. 아가, 그것은 어머니가 나를 부르던 이름이었다. 나는 근시였으므로 바람에는 거울 속을 빠져나온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러나 밤은 다가오고 박물관의 곤충처럼 때때로 사람들이 길거리에 서 있어서 비명이 새어 나오는 것 같았다. 저 거리에 받쳐진 저 사람들의 비명, 저 노파의 생애에 받쳐진 저 꽃의 비명.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걸어오시고 그 옆에 아버지가 자전거의 페달을 밟을 때 동산 위에 보름달은 천천히 떠오르고 바람은 고요히 울려 퍼지고